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사법부 판단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있었던 선고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네, 지금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특검에서는 징역 1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총 5년이 나왔거든요.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구형량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경 사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인 만큼 최고 양형을 선고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었을 것인데, 다만 대부분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무죄 사건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불법적인 체포 저지를 했을지언정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형 사유로서 일부 무죄뿐만 아니라 또 초범인 점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또 감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제기한 여러 가지 공소 중에서 유죄가 대부분 나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권한을 견제받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 통지하지 않거나 이 소집을 통해서 의견 개진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측면에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비아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다만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이다, 이렇게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에서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선고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을 둘러싼 첫 번째 형사재판의 1심 선고라는 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 국무위원회 어떤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고 정당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사법적인 어떤 심판의 선례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범죄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주장,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수직 증거이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와 관련한 피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전혀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도 없었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 권한이라든가 관할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런 절차적인 어떤 위법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오랫동안 변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고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라는 것이 유의미하고요. 이 판단은 내란죄의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이 1심 선고는 어느 정도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해준 건데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은 해당되지만 내란죄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위법 수사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과 연관되어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 기소된 사건 중에는 그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으니까 이 수사 절차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서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공수처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둘러싸서 수사 관할권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고 이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으로도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적법한 관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체포영장 2번 발부된 이 영장의 효력은 적법하고 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저지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한 우리는 그 저지권을 행사한 것이고 불법한 집행에 대해서 항거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적인 연결이 성립이 됐습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줄줄이 연결되는 것들을 다 인정이 된 건데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이게 적법했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소는 국가의 안전 비밀 보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장소는 그 승낙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없었다, 승인이 없었다, 승인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물건을 수색하는 압수수색 수색영장은 이 비밀성 때문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인신에 대한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승낙권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승낙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화폰 통신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이 삭제해야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종 양형이 좀 낮았던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건 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건과 시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양형에서 분명히 가중치가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수사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었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양형도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비하폰과 관련한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직접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이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진술과 관련된 증거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일 뿐 우리가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했다거나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리셋을 하는 것은 경호처의 비밀 업무상 타당하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행위 자체 역시 관련된 정보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비화폰 압수수색 수사 과정도 적법했다고 봤죠. 그렇습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후 처리 내용만 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는 압수수색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영장을 집행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증거 수집 절차이지 아무리 국가기밀과 또는 국가원수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또 비상겸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던 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다뤄졌는데요. 그 선고 결과 영상 통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미처 도착하지 못한 2명은 빼고 나머지 7명 소집 통지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토의를 하라고 한 우리 헌법의 취지는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긴급권에 대한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이다. 이런 견제장치로서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비밀리에 긴급하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라는 평가까지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 긴급권에 대한 이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존중돼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판단에는 이 윤 전 대통령의 이렇게 긴급권 발동 행위는 국무위원들로부터 절제돼야 되고 제한돼야 되고 견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긴급성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차의 위법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그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혐의 이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공문서는 진실한 내용을 담아야지 허위의 공문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유 여하를 둘러싸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작성 시점 그리고 결재권자도 허위다. 예를 들면 3시 12분에 작성했다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6시 12분이었다. 이것도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이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절차에 하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 전후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국무위원들에게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일부 국무위원과 일부 군 통수권자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할 실익과 필요성도 없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헌정질서 파기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의 이유는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니까, 마치 우리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해야 돼만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사실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이 보도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양형을 참작한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형량의 절반 이상 가까운 그 어떻게 보면 감경 사유가 특별히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좀 감경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제 총리나 다른 실무자급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그걸 승인하고 묵인하고 이 공무원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지시, 적극적인 가담과 소극적인 가담은 양형에서 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초범인 점은 사실은 대통령이 지휘해서 초범이어서 강경된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고 잘 와닿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수호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어떤 범죄로 연루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조국에서는 그 내란을 2번 하는 그런 죄인도 있겠느냐, 이 재범이 불가능한 건데 초범을 지금 언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재판부도 이 초범이라는 거를 좀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란죄 사건에서는 초범 인정이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 역사적 중대성, 그리고 범죄가 가지는 국민들에 대한 해악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을 수 없는 범행을 초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세세한 것까지 고려해서 감형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위, 책임에 비추어서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워낙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데 무력으로 저항하면 그것도 공무집행방해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양형사유에 고려해야 되다 보니 부득이 재판부도 이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중대한 법리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에 대한 어떤 항의성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절차에 대한 위법을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주장을 했지만 단 하나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다른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타, 불이탈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 위반 중에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인정이 돼서 수사 절차 이 부분은 수사 절차가 잘못됐고 수사권이 오남용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공무집행 강요와 관련한 수사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위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이미 선례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겐 당연히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란죄 사건 앞두고 이렇게 한 달 전에 이런 판단을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부당하다 이런 항의라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반응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체포 방해 선고에 대해서 정밀 검토하겠다.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검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구형의 절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삼아서 항소 이유를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사관과 그렇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사회적인 낭비가 있었는데 징역 5년이 조금 선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항소에서 양형에 대해서 좀 다투려는 생각이 있어서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